여러분, 혹시 지금 출근 준비하시면서 저희 대화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트렌드 좀 빠르게 파악하려고 틀어두신 분들도 되실 텐데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일상, 특히 그 휴가 계획이랑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무려 3천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천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요. 네, 그 둘을 합치면 5천만 명이죠.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랑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5천만 명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이동을 결정짓는 게 단순히 여러분의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여행을 되게 개인적이고 또 감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거시경제랑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야놀자 리서치 인사이트 볼륨 35, 2026년 대한민국 인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죠.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그 과거의 직관이나 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금리나 환율, 심지어 대만 반도체 주가랑 K-팝이 어떻게 5천만 명의 거대한 이동을 조종하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아니,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솔직히 내일 당장 비올지 맞추는 일기예보도 안 믿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물며 그 수천만 명이 언제 어느 나라로 갈지 맞힌다는 건 비 올 때 사람들이 어느 동네 어느 편의점으로 무슨 색 우산을 사러 갈지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방금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과거의 통계 방식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아리마 같은 전통적인 시계열 모드를 많이 썼어요. 아리마요? 그게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이만큼 왔고 재작년에 이만큼 왔으니까 내년에도 한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겠지 하고 되게 단순하게 선형적인 추세선을 긋는 방식이었죠. 아, 그냥 과거선을 쭉 연장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막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환율이 폭락하는 이런 비선형적인 시대에는 그런 단순한 과거 데이터 연장이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도입한 핵심 엔진이 바로 LSTM이라는 최신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LSTM이요? 영어로 Long Short-Term Memory라고 하던데 이름이 좀 모순적인데요. 길고 짧은 기억이라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주방에 있는 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반적인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가 막 너무 길게 쌓이면 정작 중요한 과거의 핵심 정보들을 까먹어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LSTM 모델은 아주 똑똑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이런 자잘하고 단기적인 노이즈들은 그냥 채의 작은 구멍으로 훌쩍 빠져나가게 냅둡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는 무시하고요. 네. 반면에 특정 국가의 K컬처 호감도가 3년 연속 3승준이다. 이런 크고 묵직한 장기적 패턴은 채에 딱 남겨서 끝까지 기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잔정부는 버리고 진짜 구조적인 흐름만 다음 예측으로 쫙 끌고 가는 방식을 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그냥 출입국 숫자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검색하는 구글 여행 키워드 트렌드나 거시경제 지표, 심지어 글로벌 항공권 공급량까지 전부 다 그 데이터의 바다로 빨아들여서 학습을 하거든요. 와,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랑 사람들의 그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검색 트렌드라는 잔물결을 동시에 다 읽어낸다는 거네요. 네, 정말 무서운 수준이죠. 근데 전문가님, 이런 인공지능 예측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도 속으로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예측이 진짜 맞았어? 하고요. 좀 결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그럼요. 데이터는 결국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이 모델이 작년에 2025년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요를 약 1,873만 명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1873만 명이요? 그 당시에는 꽤 높은 수치 아니었나요? 네, 당시만 해도 되게 공격적인 수치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실제 누적 관광객 수가 1,8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와, 1,850만 명이요? 거의 다 왔네요. 네, 연말 마지막 주 유입분까지 꽉 채워서 합치면 사실상 예측치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말 소름 돋는 적중률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1,873만 명 예측에 1,850만 명 달성이라. 이 정도면 단순한 감을 넘어서 그 미래를 비추는 꽤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확실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이 똑똑한 AI가 2026년에 대해 내놓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 사상 최초의 인바운드 2천만 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네, 예측치에 따르면 올해 기본 수요 2,036만 명에서 최대 2,126만 명까지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2천만 명 시대가 열리는 건데 이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숨은 공신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지정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정학이요? 네, 중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갈등, 이른바 한일용의 심화입니다. 원래 이 중일 갈등 요소를 빼고 순수하게 계산한 기본 전망치는 한 2,036만 명 선이었어요. 아, 원래는 2천만 명 턱걸이 수준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양국 간의 그 팽팽한 긴장 상태를 시나리오에 딱 반영을 했더니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숫자가 훅 뛰어오른 거죠.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 국가 간의 정치적 분쟁이나 대중의 분노 같은 되게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를 어떻게 구체적인 관광 수치로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그 추상적인 감정 자체를 계산한 게 아니라 과거의 실증 데이터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과거 데이터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2017년 사드 배치로 촉발되었던 한한령 당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당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무려 390만 명이나 390만 명이요? 비율로 치면 엄청나겠는데요? 네, 비율로는 약 48%나 급감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아, 저도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때 명동 상권이 완전 텅텅 비고 화장품이나 면세점 주가가 진짜 곤두박질 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390만 명의 여행 수요가 공기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가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렇죠.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랑 예산은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데 한국으로 가는 길목만 딱 막힌 거잖아요. 그러자 이 수요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체제, 즉 일본으로 98만 명, 그리고 태국으로 107만 명이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와,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네요. 정확합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환율이라는 구체적인 공식을 뽑아냈어요. 당시 한국을 포기한 수요의 약 10.9%에서 13.1%가 일본으로 이동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그 비율을 찾아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을 2026년 현재의 중일 갈등 상황에 그대로 반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일본 여행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수요에 이 전환율을 딱 곱했더니 곱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약 40만 명에서 9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대체 유입될 거라는 아주 논리적인 추산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정치적 이슈나 중일 갈등에 대해서 절대 어느 국가의 편을 들거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그 정치적 갈등이 관광 데이터랑 수요 이동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 그것만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냉혹할 정도로 명확한 수요의 이동이 보인다는 게 놀랍네요. 감정의 수치로 치환되는 과정이 진짜 명쾌합니다. 네, 데이터의 힘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이 외국인들의 면면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체 수요의 무려 66.8%를 차지하는 4대 핵심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이죠. 네, 그 네 나라가 빅4입니다. 저는 이 네 나라 데이터를 보면서 마치 각기 다른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방향은 똑같은데 연료가 전부 다르다는 게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거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부터 한번 볼까요? 네, 중국은 최대 705만 명까지 바라보는 압도적인 1위 시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 풍선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순풍은 단연 정책입니다. 아, 무비자 정책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무비자 정책이 굳게 닫혀있던 대규모 패키지 관광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기폭제가 되었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멈춰있던 K크루즈 입항이 정상화되면서 한 번에 막 수천 명씩 실어 나르는 물리적인 수송력까지 뒷받침이 된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중국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위안화도 엄청 약세고요. 네,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죠. 보통 지갑이 얇아지면 해외여행부터 확 줄이는 게 상식인데 내년에 700만 명이나 한국에 온다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 현상, 특히 환율은 철저히 상대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가 약세이긴 한데 달러 대비 원화 역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원화도 같이 떨어졌다. 네, 즉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지금 막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건 렌트비나 식비 측면에서 너무 비싸져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해외여행 자체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휴가는 가야 하니까요. 그럴 때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무비자 정책으로 절차도 간편해졌고 환율상으로도 가성비가 꽤 잘 유지되는 한국이 아주 훌륭한 대체 목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와, 중국인들의 얇아진 지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군요. 중국이 정책과 가성비라는 연료로 달린다면 그럼 2위인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려 384만 명? 무려 14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을 거라는데 아니 그동안 엔저 때문에 꼼짝도 안 하던 일본 분들이 왜 갑자기 비행기표를 이렇게 끊는 겁니까? 일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거시경제, 즉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던 일본은행이 마침내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기준금리를 0.7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아, 금리가 올랐군요. 네,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돈의 힘, 즉 구매력이 확 살아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항공 공급망도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한일 간 항공편이 현재 월 1만 2천 편에 달하거든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되게 작은 지방, 소도시까지 촘촘하게 혈관이 이어져 있어요. 월 1만 2천 편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즉 가기 편한 압도적인 항공망에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갑의 여유, 이 두 개가 딱 결합되면서 강력한 폭발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환율이나 금리가 여행을 결정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력으로 한국에 오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네, 저는 이 세 번째 엔징인 대만의 데이터를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193만 명으로 3위인데 대만 사람들의 한국 여행은 주식 계좌를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현대 경제의 진짜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죠.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특히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이 글로벌 AI 호황을 딱 맞으면서 대만 가건지수, 즉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자산 가치가 확 상승하니까 대만 가계의 소비 심리가 폭발한 거군요? 네, 맞아요. 막 내 주식이 올랐으니 이번 주말에 서울 가서 성수동 팝업 스토어도 구경하고 K-팝 콘서트도 보고 오자. 이렇게 넉넉해진 지갑을 열어서 한국에서 K-컬처를 소비한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K컬처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매력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그 하드웨어적인 경제 상황이랑 딱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교과서적인 사례죠. 실제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통계인가요? 불과 2019년만 해도 한국인이랑 대만인이 서로 오고 가는 비율이 50대 50으로 아주 팽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국 전체 교류객 중에 무려 66.7%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만인일 정도로 수요 구조 자체가 한국 쪽으로 완전히 쏠려 그랬습니다. 야, 주식 시장이 관광 지형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진짜 압도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엔진 미국입니다. 166만 명. 솔직히 전문가님 저는 미국 데이터는 좀 의외입니다. 네, 거리가 머니까요.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엄청난 물리적 거리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 실업률이 4.6%로 오르고 막 경기 둔화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잖아요. 지갑을 좀 닫아야 할 시기인데 굳이 한국까지 온다는 게 직관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데이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경제랑 문화의 결합이 딱 등장합니다. 첫째는 강달러라는 경제적 방어막이에요. 미국 내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실업률이 막 오르더라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아, 달러가 비싸니까요. 네, 미국인이 한국에 오면 환율 차이 덕분에 본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호텔에 묵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구매력 프리미엄을 확 누리게 되는 거죠. 돈 쓰는 맛이 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구글 트렌드에서 명확히 증명되는 패턴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서 대형 K 콘텐츠가 딱 개봉하거나 큰 화제가 될 때마다 미국 내에서 한국 여행 검색량이 정말 거짓말처럼 뾰족하게 치솟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대박 나면 바로 비행기표 검색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아시아의 되게 매니아틱한 니치마켓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하는 완전한 주류 목적지로 위상이 격상된 거죠. 미국인들까지 그 거시경제의 이점과 문화적 호기심을 안고 막 날아오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인바운드의 파도를 쭉 봤다면 이제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의 규모를 좀 볼 차례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욕설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이랑 가성비를 쫓아서 2천만 명이나 넘게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인들 역시 사상 최대치인 무려 3,023만 명이 2026년에 해외로 막 쏟아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웃바운드 3천만 시대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국경을 넘는 셈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여행 경비도 되게 비싸게 믿겨질 텐데요. 도대체 이 거대한 아웃바운드 인구는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아웃바운드 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6%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동 좋아요? 다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단순히 해외여행이 쫙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별 환율, 비자 정책, 그리고 현지 물가 변수에 따라서 목적지별 수요가 진짜 무섭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수치를 보니까 베트남이 456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이 무려 24.2%나 급성장을 하면서 394만 명으로 훅 치고 올라왔네요. 네, 성장세가 아주 매섭죠. 반면에 전통적인 동남아 강자였던 태국은 156만 명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3.4% 역성장을 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비용 대비 효용, 여기에 엄청나게 민감해졌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태국은 현지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입국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진 반면에 베트남은 여전히 물가도 싸고 되게 적극적인 관광 정책으로 원화 약세의 타격을 딱 줄여주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대거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소비자는 철저하게 지갑의 논리에 따라서 나한테 최적인 목적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가성비네요. 그런데 이 탈동조화 현상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쩌면 이 거시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확 거스르는 부동의 1위 국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제가 아까 봤습니다. 무려 966만 명이에요. 네,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죠. 거의 1,000만 명이라는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엔화 가치가 상승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선 엔화가 비싸져서 일본 여행 비용이 엄청 증가하는 건데 그럼 우리 수요는 당연히 꺾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가 일본으로 몰려가는 거죠? 거시경제의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두 가지 강력한 완충제가 그 충격을 확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완충제요? 어떤 게 있죠? 첫째는요,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이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조를 여전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계속 풀겠다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시장이 체감하는 엔화 가치는 극적으로 확 오르지 않고 여전히 상대적인 엔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엔화가 생각보다 팍 오르지 않았다는 거네요. 근데 최근 뉴스들 보면요. 일본 지방 도시들에서 막 관광객들한테 숙박세를 따로 물리거나 외국인한테 밥값 더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한다. 이러면서 체감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관광세 인상 논의가 엄청 활발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이자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완충제인 공급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공급의 힘이요? 비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편이 한 달에 무려 일반 2,000편입니다. 하늘길에 이렇게 압도적인 공급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요. 자석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 즉 LCC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운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현지에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밥값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비행기표, 즉 항공권 가격이 워낙 싸게 풀려버리니까요. 그렇죠. 태가 항공권이 쏟아지니까요. 전체 여행 경비로 다 따지고 보면 그 물가 상승분을 비행기표 값이 다 퉁치고도 남는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정확히 보셨습니다. 항공권 가격 하락이라는 진짜 강력한 스펀지가 현지 물가나 세금 인상이라는 그 자잘한 충격들을 모두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와, 스폰지라는 비유가 딱이네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적인 어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아웃바운드 숫자가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오늘 정말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숫자만 볼 때랑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헤쳐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숫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청취자님,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2026년 관광시장,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싹 다 합쳐서 무려 5천만 명이라는 진짜 거대한 인구 이동의 내막을 딥러닝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긴 여정이었죠. 이건 단순히 올해 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갈까 하는 가십적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글로벌 금리의 어떤 미세한 변동, 각국 통화의 줄다리기, 중일 갈등 같은 막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K컬처와 반도체라는 산업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꽝꽝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거대 경제 지표 그 자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청취자님들께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청취자님이 비즈니스를 영위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요. 이제 관광산업을 그냥 단순한 놀고 먹는 여가산업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단순한 휴가가 아니죠. 이 5천만 명의 이동 데이터는요. 한 국가의 구매력,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문화적 패권이 고스란히 다 투영되는 거시경제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비친 전환율이나 탈동조화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비즈니스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거죠. 와, 데이터 이면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막 경제적 타협을 제대로 읽어내는 자가 결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하나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AI 모델은요. 환율의 아주 미세한 떨림이나 지정학적 갈등까지 다 학습을 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 진짜 소름 돋게 똑똑했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딥러닝 모델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발길을 돌려놓을 가장 거대한 비선형적 변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글쎄요. 또 다른 전쟁, 아니면 새로운 전염병 같은 걸까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후위기를 꼽고 싶습니다. 아, 기후위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기상이변이 막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가서 볼거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요. 더위나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을 찾는 일종의 생존형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생존형 관광이요? 확실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곳만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서늘한 기후와 아주 안전한 인프라를 가진 특정 국가나 지역들이 마치 과거의 럭셔리 휴양지처럼 기후 피난처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관광지로 확 급부상하지는 않을까요? 와, 기후 피난처 프리미엄 관광이라. 와, 오프닝에서 제가 막 미쳐버린 기상 레이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날씨와 기후 그 자체가 이 글로벌 자본이랑 5천만 인구의 이동을 딱 결정짓는
가장 큰 레이더망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가 될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본 이 거시경제와 데요타의 연결고리들이요. 여러분의 다음 비즈니스 기회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나비 효과를 쫙 일으킬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거대한 인구 이동 속에서요. 청취자님만의 기회를 꼭 발견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